박정희 대통령은 8월 3일 0시를 기해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헌법 제73조의 근거를 둔 이번 대통령 긴급명령 15호는 사채에 호덕이는 기업을 도와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조치로서 모든 기업은 사채를 정부에 신고해서 3년 거치 후 5년에 나누어 갚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2천억 원의 금융채권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폭적인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 등 관련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1972년 8월 3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채 동결 조치,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 특히 1972년은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엄청난 큰일들이 많이 일어난 한 해로 볼 수 있을 겁니다. 1972년에 일어난 일들만 잘 이해를 해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해도 1972년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대땅뜨 시대의 서막이 열렸음을 알리게 된 거고요. 남북한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신체제가 들어서는 것도 1972년이고요. 더하여 정부의 8.3 사채 동결 조치도 빼놓을 수 없는 197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이지 1970년대는 격변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 요즘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만 있을 수 있었던 일 중 하나인 8.3 조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채 동결 긴급 조치는 사업을 하거나 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 시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72년 8월 2일 밤 야간 통행금지를 한 20여 분 남겨놓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김성진 정부 대변인을 통해서 긴급조치 15호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사채 동결 조치인 거죠.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사채를 동결해서 일정 기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대통령 긴급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단적인 처방이었던 것이죠. 실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마르게 기다리던 조치로서 상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사채로 축제를 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난리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빚 갚지 않거나 적게 갚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자, 이 조치는 경제적 파급이 큰 사안인 만큼 당시에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을 우려한 정부 당국에서는 국회에서 공개 토론도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기획된 대로 정광석화처럼 순식간에 터뜨려서 대세를 장악하고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큰일을 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 당시 상황적 배경은 어떤 것인지, 또 추진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당시 영상 자료를 한번 보시죠. 한편 정부는 8월 중에 200억 원의 특별융자금을 방출해서 기업 활동을 크게 돕고 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키로 했으며 대출금리를 연 15.5%로 예금금리를 12%로 각각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명령은 기업의 체질 개선과 아울러 경제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처가 실효를 거두려면 기업인들이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긴급명령이 내려지자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이를 환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두병 씨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용환 씨는 경제 안정과 성장에 대한 긴급 명령을 갖다 들락 내리신 데 대해서 우리 업계로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가 늘 말해오던 환율의 안정, 또 금리의 인하, 게다가 덧붙여서는 사채 정리 과정도 아울러 발표하시고 항상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던 산업합리화 과정도 곁들여서는 전부 발표하셨는데 이들은 모두 업계가 바라고 있던 바입니다. 우리 기업의 사회성이나 혹은 여러 가지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 기회에 우리 기업인들은 모두 발분해서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 같이 다짐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사차의 양성화를 통한 금융의 정상화, 물가 안정을 통해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이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이 경제 안정을 기대하였습니다. 속출되는 기업 도산의 요인이 또한 유한양행 대표 조권순 씨는 높은 이자 부담이 있었다고 볼 때 이번 특별명령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수한 기업체들이 앞으로 이러한 그 사채 유통을 억제당할 때 우리 정부는 금융으로서 충분히 이거를 커버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일부 악성적인 이러한 고리자금은 정부에 흡수돼서 일반 모든 업체들이 그 자금을 이용하도록 돼야 이번 조치는 성공리에 성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나온 가정주부 진나련 씨는 어제 박 대통령께서 재정 긴급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되고요. 또 상거래가 활발해져서 보다 더 나은 또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8.3 긴급명령에 따른 사채 신고액은 3,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사채 신고는 채권자가 20만 9,633건에 3,555억 2천만 원이고 채무기업이 3만 9,676건에 3,450억 6,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8년간 지불이 유예된 모든 기업 사채 가운데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채 구제를 위한 특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30만 원 미만의 사채는 동결을 즉각 해제하고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은 6개월 거치 후 해제하며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6개월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1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하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명령에 따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을 통해 200억 원의 기업 자금을 방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해서 증권시장은 다른 때보다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자, 두 편의 영상 자료를 봤는데요. 8.3 조치는 기본적으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업을 살릴 목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취한 특별 조치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요, 경부고속도로를 내고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공장 등을 짓게 하는 등 종합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반 사업을 닦는 중인데요. 대기업들이 연일 무너지고 부도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업주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경제의 성장률도 급격히 추락합니다.
68년에 13.8%에 달했던 경제 성장률이 70년에는 7.6%로 떨어지고요. 71년에는 8.8%, 72년에는 5.7%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수출 증가율도요, 계속 하락하는데 68년 42%에서 69년에는 34%로 70년에는 28%까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면서 대기업들은 또요, 외국에서 상업차관 들여온 거, 또 상환 기간이 도래하니까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 자금 맞박이 몹시 가중되는 거죠. 이렇게 되자 정경련이 나서서 박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71년 6월 11일 박 대통령은 김종필 국무총리, 김학열 부총리, 남덕우 재무부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당시 그 김용환 정경련 회장과 정주영 부회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이 면담에서 김용환 정경련 회장이 재계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사채를 끌어다 쓰는데 사채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그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은행에서 기업 사채를 뜸하게 해주든지 세금 감면과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거죠. 당시 기업들은요, 운영자금 대부분을 사채 시장에서 조달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그 어려움이 말도 아니었던 거죠. 은행 돈 빌리기는 뭐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요. 기업들은 필요한 급전의 거의 대부분을 사채 시장에서 조달하는 상황인데 이자율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당시 사채의 가정 평균 금리가요, 월 3.84%에 달했는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46%에 이릅니다. 엄청난 고금리였던 거죠. 문제는 그 고금리를 주고 또 돈을 구할 수가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당시 형편이 그랬다는 거죠. 당시 사채업자들은요, 이 사업 방식을 보면요, 악덕 기업주 내지는 악랄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는 데서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기업의 경영까지 깊숙이 관여합니다. 사채업자들이요, 상근 직원을 채용해서 해당 기업에 파견을 해놓고는요, 그 기업의 경영 사정, 그 다음에 재무 상태, 단기 전망 등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요, 사채업자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해당 기업의 어음을 일시에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어음이 돌아오면요, 기업주가 막을 방법이 없죠. 부도가 나는 겁니다. 70년대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했어요. 물건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립니다. 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문을 닫고, 예, 도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거죠. 대기업이 하나가 무너지면요, 그 대기업에 목을 매달고 있던 하청기업들 방법 없지 않습니까? 줄줄 도산하는 거죠. 사회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거죠. 박 대통령은 정경련 김용환 회장의 설명을 경청한 후에 김정념 당시 비서실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곧바로 박 대통령은 사채 동결을 위한 실무 대책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합니다. 대책반 반장에는요, 당시 청와대 외자 담당 비서관이던 김용환을 임명합니다. 이분은 후에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는데요, 상법과 민법에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책반은요, 철저한 보안 유지를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이고 성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문제이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회에도 알리지 않고요,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1년여 동안 고생해서 개간이 마련된 후에도요,
이건 뭐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참 재밌는 일이에요. 김용환 반장이 계획안을 들고 가서 당시 국무총리던 김종필 씨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경제기원 장관과 재무부 장관, 그 건설부 장관들을 만나면서요. 계획안의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서명만 받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그만큼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는 거죠. 8월 3일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사채 동결 조치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요, 72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무효화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처방이죠. 그리고 정부는 2천억 원을 마련해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단기고리 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장기 저리로 대출로 대체해 준다는 겁니다. 채무자는요, 신고한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상환하되 이자율은 연 1.35%로 낮췄습니다. 당시 사채 평균 이자가 월 3.84%였던 것에 비하면요,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서 막중한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건실한 성장 없이는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채업자들을 통해 돌아다니는 지하경제 규모가 신고를 받고 보니까요. 자그마치 그 규모가 3,456억 원에 달합니다. 당시 정경련이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2배가 많은 돈이었고요. 당시 대한민국 전체 통화량의 8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세금 제대로 냈겠습니까? 대부분 탈세, 절세, 면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됐겠냐고요. 그런데요,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강력하게 취한 8.3 사채 동결 조치에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보완 조치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시행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후유증이 안 생기는 건 아니겠죠. 이 조치 자체가요,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훗날에는 이게 정경유착의 고리가 됩니다. 또 기업들이 정부에 의존해서 나라 돈을 빼먹는 모랄 해저드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신고받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죠. 악덕 기업주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보니까 사채로 신고한 3,456억 원의 돈 중에서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1,137억 원의 돈이 해당 기업의 기업주 돈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기업주들이 자기 회사에다가 자기 돈을 집어넣어 놓고 고리대금을 뜯어가는 거죠. 자, 요즘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기업주가 회사 돈 빼먹는 방법이 훨씬 더 진화했겠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박정희 정부는 이런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집요한 대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렇게 불편부당한 짓을 하는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서는요,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전혀 못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그 기업주는 그 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한 8.3 조치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72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전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73년 상반기 중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1%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73년 상반기 경상수지도요, 전년 동기 적자에서 1억 2,400만 달러라는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정부의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독재자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상황에서 강력한 권력이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범죄와 부조리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그 결과 경제 성장은, 그리고 산업화는 말짱 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설사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죠? 죽 서서 개주는 꼴 아니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가만 앉아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경제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느냐, 독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했느냐, 무엇을 위해 행사했느냐, 이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권력 자체를 악으로 보고요, 권력 해체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 글쎄요, 그게 과연 합리적이며 옳은 판단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